자, 곧바로 이어지는 제3회 그러니까 스카이피플이 준비하는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아프리카 TV 생방송 제3회의 3부, 오늘의 마지막 3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3부는 광해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1641년 8월 7일 광해군이 죽습니다. 유배지에서 죽죠. 제주도에서 죽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광해군은 왕을 15년 하고 임금 15년 하고 18년간 유배 생활을 하다가 죽습니다. 강화도로 처음에 유배를 갔다가 이제 제주도가 뭐 지금이야 살기 좋고 기똥찬데지만 이때야 사지였죠. 제주도에 가면 못 오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죽었어요. 근데 우리가 광해군을 비운의 왕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비운. 안타깝게 역사적 평가를 폭군으로 받고 있는 사람 이렇게 평가가 있는데, 이 광해군에 대해서 그래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볼게요. 광해군의 아버지는 우리 한민족 역사 이래로 가장 띨띨하기로 유명한 선조 새끼입니다. 선조예요. 선조의 아들인데 쉽게 말해서 선조의 그 첩의 아들입니다. 정비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자예요. 그런데 분조 때 잘했다는 기록인데, 이 분조가 뭔지 혹시 아시죠? 임진왜란 때 선조는 저기 요동으로 도망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왕족을 다 데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지만 바르고 아들 하나를 조선 땅에 남겨놓고 어쨌든 왕조 역할은 해야 되니까 네가 좀 해. 그리고 이제 아빠가 바르는 거예요. 그때를 분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조정이 둘로 나뉘었다. 그러니까 하나 왕은 도망가고 왕자가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이때 아주 활약을 합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그래서 좋은 평가를 받고, 또 왕이 되고 나서는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하는 실리외교의 달인이다. 실리외교를 아주 잘했다. 그때 당시에 동북아의 국제정세가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들어서는 그런 찰나라 어느 한쪽 편을 들었다가는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러니까 근거리 외교, 양다리 걸쳐놓고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는, 우리한테 해가 되지 않는, 득이 될 수 있는 외교 정책을 펴나갔다 해서 좋은 평가를 받던 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조반정, 자기의 이제 그 배다른 형제예요. 인조반정으로, 배다른 형제의 반란으로 유배를 당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18년간 유배가 돼서 죽었죠. 비록 폭군으로 기록은 됐지만 최근에는 많은 그 서적이나 드라마에서, 영화 이런 곳에서 광해군을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재조명을 하는 일이 많아져서 그래도 덜어는 이미지 재정림에 성공해 가고 있는, 그나마 돌아가셨지만 다행인 그런 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해군이 어떻게 왕이 되느냐,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광해군은 띨띨이 대마왕 선조의 아들입니다. 선조는 모두 아들이 14명이나 있었습니다. 부인이 많으니까, 옛날 임금이니까. 근데 이 14명의 아들들이 전부 다 후궁소생이야. 그러니까 본처 사이에는 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왕비가 되게 약했던 모양입니다. 계속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아픈 거야.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할 수가 없는 거죠. 몸이 아파서 애가 들어서지도 않지만 아프니까 선조하고 잘 잠도 못 자네. 말이 안 나오네 갑자기. 근데 잠도 잘 못 자는 거죠, 아프니까. 그러니까 이제 애가 없지. 하늘 봐야 별을 따지. 근데 애가 없어. 그러니까 아들이 14명인데 전부 다 서자야. 근데 이 선조는 어떤 컴플렉스가 있었냐면, 이 선조도 서자 출신의 왕입니다. 서자 출신 왕들이 갖고 있는 그 부담감이 뭐냐면 정통성이에요. 적통을 이어받지 못했다는 정통성. 정통성이 없다. 그러니까 적통을 이어받지 못해서 그 정통성에 가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신하들한테 약호가 잡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신하들이 시쳇말로 전하라고 부르긴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첩의 자식이 저게 저 후궁 자식이 뭘 안다고 저게, 이런 게 항상 팽배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본인들도 알아요. 그래서 조선에는 상당수의 그 서자 출신의 그 왕들이 있지만 다 힘들어 했죠. 영조도 그랬고 마찬가지로 선조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힘든 걸 아니까 자기 아들만큼은 서자 중에 안 나왔으면 좋겠는 거야. 아들이 왕이 될 때는. 그러니까 이 정비하고 사이는 애도 못 낳는데 그럼 빨리 이 세자로 책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라에 1인자는 있는데 후계자가 지금 없는 거야. 몇 살 때까지 후계자가 없었냐면 선조가 40살이 될 때까지 후계자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세자 책봉을 안 했어요. 당시 지금 40이면 지금 애 낳아서 충분히 키울 수 있지만 당시 40이면 갈 때가 다 된 겁니다. 평균 수명이 40대였으니까. 그러니까 신하들이 보기에는 이게 큰일 난 거야. 그래서 임금에게 맨날 주청을 합니다. 아, 정비 날 샜잖아요, 전하. 아, 날 샜는데 뭘 자꾸 기다려. 그냥 저 후궁 출신 중에 애들 중에 하나 해요. 도하니 뭐 똑똑한 애 몇 있도마.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죠. 근데 선조는 계속 버텨. 그러던 어느 날, 이 40이 되던 날, 신하들이 생각해도 이게 안 돼. 유사시, 저다 휙 가버리면 왕이 없어지는 지경이 생겨버려. 세자가 없으니까 누가 왕이 될 줄 몰라. 그러면 14명이 다 싸워야 돼. 14대 1로 칼부림이 나는 거예요. 그럼 14명 뒤에 신하들마다 다 친문 있는 신하들이 줄 서겠지. 14대 1, 그러니까 나라가 그냥 내전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이제 신하들이 모입니다. 당시 여당이던 서인 세력, 여당이, 실세, 정권을 잡고 있던 서인의 우리가 잘 아는 정철, 삼위인고, 뭐 이런 거, 역사적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국사 시험에는 안 나오고 국어 시험에는 나오는 정철, 이 서인 영수 정철하고 당시에 야당이던 동인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성룡인 거예요. 근데 유성룡이 이제 동인대장 되기 전에 이산해, 징비록이라는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이산해, 유성룡, 이런 사람들, 이순신도, 그러니까 동인인 겁니다. 동인하고 이제 어느 날, 회담을 하는 거죠. 여야, 회담을 하는 거야. 대표 회담을. 그래가지고 당대표, 원내대표 쫙 모이고 회담을 해. 이거 안 되잖아. 임금이 40인데 이거 세자가 없어. 이거 이러다 큰일 나. 자, 그럼 누구를 세자로 할까? 서로 얘기를 하다가 광해군이 그래도 제일 나아. 걔가 똑똑하고 보니까 조용하고 나대지도 않고 애가 근데 아주 상당히 똑똑해. 무예도 잘하고. 그래서 광해군으로 합의를 봅니다. 그리고 나서 정철이 어쨌든 여당 당대표였으니까 그러면 각하한테, 그러니까 그땐 전하라고 했으니까 전하한테 가서 우리 같이 얘기하는 거야. 알았지? 청와대 영수회담 때 같이 얘기하는 거야. 라고 약속을 해. 동인서인이. 그런데 이때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동인의 영수 이산해가 가만히 있어봐. 그래, 광해군 세자 빨리 하긴 해야 되지. 그런데 세자가 빨리 쓰는 것보다도 저 동인 서인 애들을 몰아내고 우리 동인이 빨리 집권을 여당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이게 요걸 좀 이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던 차에 무릎을 이렇게 빡! 에이, 소리가 안 난다. 빡! 치고 옳거니! 하고 누구를 찾아갑니다. 찾아간 사람이 누구냐면 그 14명의 아들들 중에, 선조의 14명의 아들 중에 신성군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선조는 개인적으로 이 신성군을 제일 선호해요. 제일 똑똑하다고 보고 제일 사랑해. 자식을 제일 사랑한다는 건 사실은 바꿔 말하면 그 엄마를 제일 좋아한다는 거야. 제일 러블리한 여자의 자식이 제일 러블리하게 돼 있어. 그래서 신성군의 엄마를 제일 러블리했겠죠. 많은 후궁 중에. 이 신성군을 이산해가 찾아가서 꼰질러 버리는 겁니다. 정철이 말이야, 누나 며칠 있다가 광해군을 세자 만들자고 아마 저기 선조형한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럼 큰일 나요. 광해군이 왕이 되면 배다른 형제들을 가만 놔둘 수가 없어요. 다 잠재적 왕권 도전자들인데 지도 어차피 정통성이 없잖아. 가만히 있겠어요? 다 죽일 수도 있어요. 아, 누나 진짜 위험한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신성군의 엄마가 그 밤에 선조를 찾아가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광해군이 세자가 되면 우리 다 죽습니다. 그놈 우리 죽이려고 합니다. 야심을 숨기고 있는 놈입니다. 아이고 전하, 우리 불쌍한 신성군을 저 드라마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그래갖고 선조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새끼들 봐라. 아, 난 아직 결정도 안 했는데 지들끼리 결정을 해와? 이놈의 새끼 별르고 있는 거야. 정철, 알았어. 그러던 어느 날 정철은 이 사실을 모르고 내전 회의 때 얘기를 하죠. 사극에서처럼 전하 미령한 나이에 어쩌고 저쩌고 하여 이제 세자를 세워야 됩니다. 예? 근데 세자 중에는 우리 왕자 중에는 광해군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광해군을 기호 1번으로 주장합니다.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선조가 불같이 화를 내면서 난리가 난 거죠. 야, 이놈의 새끼들, 나는 아무 생각도 없는데, 나는 신성군이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리고 신성군 엄마가 와서 막 울었잖아. 내 졸라 사랑하는데.
그래가지고 이놈의 새끼들, 건방 이놈의 새끼들, 쉽게 말해서 저기의 뜻을, 거스린 거야. 배신의 정치! 이 쌍놈의 새끼. 그래가지고 정철을 유배를 보내죠. 정철이 한 방 먹은 거야. 이사내한테. 그럼 나귀 타고 가면서 이제 시 짓고 막 이러는 겁니다. 가사 짓고. 그래서 이제 정철이, 서인이 물러나죠. 그러고 그러고 난 상황에서 이제 임진왜란이 뻥 하고 터지기 전에 저기가 됐나? 아니, 어쨌든, 분조를 운영해야 돼서 이제 할 수 없이 세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임진왜란이 나서 쥐는 발라야 되니까, 선조가. 우리 땅에 내버려둬야 되는 애가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광해군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 광해군 위에는 임해군이라는 친형이 있었어요. 광해군의 친형. 근데 임해군이 아니야, 또 사람이. 엄청 난폭하고, 뭐, 아녀자 겁탈해. 새끼가 또 재벌 3세 뭐 이런 것 같았나봐. 저거 같았던 거 봐. 누구야? 유아인. 그런 포악했던. 그래서 안 되고, 선조가 애지중지하던 신성군은 또 마침 죽어요. 그래서 안 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광해군이 돼. 광해군이 책봉을 받죠. 그리고 이제 임진왜란을 잘 치르고 났는데, 그때 당시에는 우리의 종주국이, 조선의 종주국이 명나라라, 세자가 되고 왕이 되려면 명나라가 사인해줘야 돼. 그냥 우리가 얘로 정했어요. 그럼 일단 정치는 해. 하는데 임명장은 명나라가 주는 거야. 이거를 고명이라고 합니다. 고명. 근데 명나라가 고명을 안 줘. 안 주면서, 아니 무슨 제가 세자야. 저 반쪽짜리 세자잖아. 일단 장자도 아니고 거기다가 서울에다가 난 아직 몰라. 아직 못 주겠어 하고 버팁니다. 그래서 광해군이 이거 계속 부담을 갖고 있죠. 그러고 나서 어떻든 그런 와중에 임진왜란은 끝납니다. 그리고 나서 광해군이 이제 실질적으로 자리를 잡으려고 하던 그때 광해군한테는 진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진짜 큰일 날 위기가, 일생일대의 위기가 찾아와. 이게 뭐냐? 전쟁이 끝나고 나서 이 선조, 참 웃기는 사람이야, 이 사람. 도망갔다가 와가지고 이 모든 전쟁의 승리는 왜군이 물러난 거는 천군 덕분입니다 라고 기록에 남겨요. 천군은 명나라 군대야. 이순신이 바다를 지켜서, 권율이 행주산성을 지켜서, 홍의장군이 의병을 일으켜서 백성들이 싸워줘서도 아니고 명나라가 왜군을 쫓아져서 감사합니다, 이지랄로 기록에 남기게 합니다. 그러고 나서 지는 새장가를 들어. 이 시름 앓던 원래 중전이 이제 그때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전에라도 왜 새장가를 안 들었냐 하면, 새장가를 들어봤자 중전이 아파서 애는 못 낳지만 살아있기 때문에 이 비들이 중전이 될 수가 없는 거야. 다 후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이 다시 태어나도 얘들은 계속 서장 거야. 근데 얘가 죽고 얘래, 미안해. 이 왕비가 죽고 나서 비를 들이면 이 비는 정비가 되는 거야. 정비. 자, 이걸 우리 사극 보면은 그냥 막 대사를 해버리니까 시청자들이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게 왕비예요. 중전이. 이걸 정비라고 해. 정비. 다른 말로 첫 번째 결혼한 본처, 본처가 정비인데, 이 정비랑 이혼을 하거나 죽게 돼서 새장가를 들면 그때 왕비가 되는 두 번째 왕비가 계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카스트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돼. 중전이 되는 계층이 따로 있는 거고, 이 밑에 무슨 비가 더 높구나. 그 다음에 뭐 이 후궁들이 있잖아. 장희, 빈, 뭐 이런 것들. 이런 빈들은 끝까지 후궁인 거야. 이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왕이랑 결혼을 해도 후궁인 거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태어난 애들은 왕자가 아니야. 왕자는 왕자지.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이제 재밌는 상식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이 정비나 계비, 정식으로 결혼해서 혼인 신고에 사인한 사람들 사이에서 태어난 애들이 대군, 머시매는 딸은 공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분들한테서 태어난 애들은 그냥 군, 그러니까 광해군, 광해대군이 아니잖아. 광해군. 근데 옛날에 저기 조선 처음에 생길 때 이방원 보고 뭐라 그랬어요? 정한대군 이랬잖아요. 정한대군. 정비에서 태어났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 드라마 보면 가끔 옹주라고 하죠. 옹주. 기집애보고. 공주가 아니라 옹주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정비에서 태어난 사람은 대군과 공주, 후궁에서 태어나면 군과 옹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물론 이게 자기를 주듯이, 군에서 자기를 주듯이 대군 자기를 주기도 하지만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가장 쉽다. 자, 어쨌든 새로 장가를 가 인목이라는 왕후, 인목이한테 장가를 새로 가는 거예요. 인목 낭자한테. 그러면 이 중전이 죽었어, 아파갖고. 이 사람이 왕비가 된 거야. 그러니까 광해군 엄마가 인목보다 훨씬 선조랑 먼저 살을 섞고 살았지만 엄마 대접을 못 받는 거지. 정식으로. 인목이가 엄마야. 그랬는데 글쎄 이 인목이가 이 참 선조 이 새끼도 웃긴 새끼. 도망갔다 와서 새장가 들자마자 애를 벌떡 나버리네. 젠장. 영창. 얘는 정비의 후손이니까 바로 영창군이 아니라 영창대군. 자, 근데 자, 복잡하겠죠. 생각해도 정비의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미 세자가 있어버리는 거네. 그것도 서자가.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자, 불안하겠죠. 얘가 왕권 1순위자야. 그러니까 광해군이 세자로 책봉이 되지 않았으면 순위에서 밀리는 거지, 영창대군한테. 근데 순위가 높은 애가 뒤늦게 태어난 거야. 내가 세자를 하고 있는데 20대, 그것도 나 20대 위기에 몰려. 그러다 보니까 신하들도 둘로 쪼개집니다. 가뜩이나 이 서자 출신이라고 광해군을 인정치 않으려던 세력들, 이들을 이제 또 이때는 소북파라고 불리는데 우리 핵 복잡하니까 그것까지 기억하지 맙시다. 그냥 들어. 소북파라는 그 당파가 광해군을 반대해. 그리고 영창대군을 밀어. 선조한테. 선조 저기 전하, 형 이거 바꿔야 되는 거요. 형이 그렇게 임금에 앉히고 싶었던 적자가 나온 거 아닙니까? 적자, 정통성. 이 광해는 정통성이 없잖아. 그리고 나중에 광해가 형 돌아가시고 왕이 됐다고 쳐요. 광해가 왕하고 있는 동안 얘는 어른데 어떡할 거야 이거. 얘 가만둘까? 또 얘는 가만히 있고 싶겠어? 내 자리 내놔 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참에 바꿔요. 왕 바꾸는 것보다 세자 바꾸는 게 쉽잖아요. 라고 계속 주청을 하죠. 그래서 조정이 이 영창대군파하고 세자파, 광해군파로 나뉘어서 이제 투닥투닥 하고 있습니다. 요럴 때 이미 선조는 누구 손을 들어주고 싶겠어. 근데 광해군을 내쫓을 명분이 없어서 지금 못 내쫓는 거야. 얘 손을 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이러고 있던 차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선조가 사경을 헤매게 돼요. 선조가 사경을 헤매서 안 되겠다. 근데 사경을 헤맬 때 애가 2살인가 3살인가 그래. 어려워.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지를 내립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유언서. 할 수 없어. 광해가 왕해야 돼. 써줘. 이거를 이제 왕의 교서라고 해요. 교서. 이 교서를 내려주는데 이거를 당시 영의정이던 소북파의 유영경이가 이제 임종을 보고 있다가 그 교서를 받습니다. 근데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소북파는 얘 편이잖아. 그래갖고 이 교서를 빨리 가서 읽어야 되는데 안 읽고 지네 집에 갖다 숨겨버리는 거야. 그랬는데 이거를 이 소북파에 반대하던 대북파 쪽에서 눈치를 채고 이거를 탈취해 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비밀이 폭로가 되는 거죠. 이 선조의 교서를 숨겼다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선조가 그리고 나서 숨겨둔 걸 가져다가 내가 죽으면 발표해라고 한 걸 숨겨놓은 걸 가져다가 딱 선조를 주면서 대북파에서 주면서 전하 이거 뭐야 이거 세자가 이렇게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이러시면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에 선조가 그게 아니고 캬 하고 죽어버린 거야. 자, 이렇게 되면 그게 아니고라고 사실은 그래야 돼. 교서가 있지만 세자가 왕하라고 이 말을 대북파는 듣고 싶었던 건데 그 말을 못하고 죽어버려. 그래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그러면 누구한테 왕을 지명할 권한이 최종적으로 사인할 권한이 누가 있느냐? 왕비한테 있는 거지. 왕이 죽었으니까. 세자보단 엄마 아니야. 새엄마지만 엄마요. 그래서 신하들이 막 몰려갑니다. 몰려가서 어떻게 할 거요? 지금 광해군으로 왕 해야 돼요. 아니면 니네 아들로 해야 돼요.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그때는 여당이 소부파였으니까 여당 애들이 가서 뭐라고 하냐면 예로 해요. 광해군 폐위시켜버리고 예로 하고 임목 왕후께서 이제 있는 대비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임목 대비께서 수령첨정 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수령첨정 우리가 드라마에도 가끔 봐요. 왕이 어리면 이 왕의 엄마가 또는 할머니가 뒤에다가 이렇게 발쳐놓고 뒤에서 조정하는 거. 수령청정을 주장을 합니다. 근데 임모광후가 대가 그렇게 셌던 양반이 아닌가 봐. 자신이 없었어. 자기 세력이 아직 많지가 않고 애가 너무 어려. 신하들한테 완전히 놀아날 것 같아서 아우 나 자신 없어요. 그냥 광해하라고 해요. 해서 그냥 광해군이 왕이 됩니다. 이게 광해군이 왕이 된 과정이야. 그러니까 왕이 될 때부터 그러니까 세자의 책봉 될 때부터 왕이 된 그 순간까지도 자기가 위태위태했던 거지. 왕이 되고 나서도 얘는 두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고 아까 얘기했던 형이 또 있어. 14명의 배다른 형제들 살아있고 왕권이 불안하잖아. 그리고 얘를 밀었던 소부파라는 녀석들이 있어. 얘들은 사대주의자고 명나라 명분주의자들이요. 광해군이 이들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피를 많이 묻힐 수밖에 없는 거지. 임해군도 그렇고 영창대군도 나중에 광해군한테 사사를 당합니다. 당연히 임해군도 죽겠죠. 소부파의 유영경 아까 꼬불 쳤던 놈, 조서 꼬불 쳤던 놈, 걔도 죽겠지.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정적을 제거하려다 보니까 거기다가 이 대부파는 이 광해군을 지원했던 대부파가 조금 정적 제거에 있어서 과격한 행위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왜 폭군이 되었냐? 광해군이 왜 폭군이 되었냐를 보면 한마디로 그 뒤에 광해군을 몰아내고 왕이 된 인조가 소부파들이 밀어준 애들거든. 소부파들이 폭군이라고 기록을 했으니까가 정답인데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아무래도 광해군이 왕권을 강화하려는 워낙 이 내 왕권을 위협하는 세력들이 많으니까 나의 왕권을 강화하려는 그러한 생각과 대부파가 정권을 유지하려는 이 욕심이 결합이 됐는데 이게 미스매치가 난 거야. 좋게 났어야 되는데 다 죽이는 방향으로 났던 거죠. 그래서 소부파가 이제 제거됐던 놈들이 다 귀양 가고 죽고 얘들이 워낙 선조가 또 주제넘게 아들이 많았었기 때문에 왕으로 밀 사람들이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이씨 애들이 있었던 거야. 전주 이씨 애들이. 그래서 걔들을 예로 할까 제로 할까 하던 와중에 능양군이야 능창군이야 아무튼 걔를 이제 해가지고 왕을 삼는 거죠. 구테타를 일으켜서. 그래서 광해군은 폭군이 되는데 광해군을 몰아내고 인조반정이 일어난 그 가장 큰 뭐라고 할까 그 이유가 뭐냐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그 반정의 명분, 참 반정의 명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사대를 거부했다. 명나라에 대한 사대를 거부했고 인목 대비를 유폐시켰다. 이 인목 아줌마 나중에 유폐시킵니다. 아마 관련이 있겠죠. 친아들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에 거슬리니까 유폐.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인조 반정이 일어나요. 근데 광해군은 어쨌든 정치할 때 잘했습니다. 민생 안전시키려고 선해청 만들어서 무슨 뭐 대동법도 하고 양전도 했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대동법 이제 세금 좀 백성들이 쉽게 내게 하는 방법이에요. 나중에 이제 좀 얘기할 날이 오겠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대동법까지는 얘기를 못 하겠네요.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실리외교. 명나라하고 청나라하고 중국을 놓고 싸울 때 저물어가는 해 명나라, 떠오르는 태양 저무는 달 명나라, 떠오르는 태양 청나라. 야 싸우지 말고 이 중간에서 이랬는데 이제 이 대북파들 지웠구나. 대북파들 이 사대주의자들이 이거에 반대하면서 광해군을 몰아낸 거죠. 그 다음에 광해군의 실리정책은 이런 외교뿐만이 아니라 저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사실 그전에는 잘 몰랐어요. 광해군이 한양을 옮기려고 했더군요. 지금의 교화 신도시 파주 있죠. 파주 교화로 옮기려고 했던 기록이 있는데 이것이 상당히 실리적인 판단에 의해서다라는 평가를 후대에 받습니다. 임진강 쪽으로 더 북쪽으로 가는 거야. 일본과 한번 일본한테 주워 터져 봤잖아.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더 북으로 가서 안전거리를 조금이라도 확보한다 라는 게 좀 있었고 임진강이 또 파주 뒤쪽에 교화 뒤쪽에 있어서 반대로 북에서 쳐내려올 때는 이 임진강이 해자 노릇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임진강을 통해서 서해를 따라서 중국과의 그 뭐 무역을 하기 쉬웠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아서 물론 이제 성공은 못합니다만은 그
교화로 옮기려고 했다. 지금 교화 신도시에 사시는 분들 이거 알아두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교화로 옮기려고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자, 오늘 8월 7일 3부 이야기하면서 스카이피플의 알고나 삽시다 3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어쨌든 인조반정은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제거된 광해군이 쫓겨나면서 인조가 왕이 된 사건, 그 광해군이 유배를 간 18년째 되는 오늘 제주도에서 쓸쓸히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니야 오해들 하지 마세요 하면서 울면서 돌아가신 날, 그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아쉬운 평가를 받는 광해군 한 번 더 기억하시고, 또 8월 6일 나쁜 놈 친일파 박흥식 한 번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8월 5일 우리 뭐 했죠? 일부는 뭐 했지? 갑자기 생각이 나. 8월 5일 날 뭐 했지 우리? 자, 우리 다 멍합니다 지금. 조선건국 했구나. 조선건국 얘기하면서 이성계가 그 몇 차례에 걸친 절묘한 권력투쟁을 통해서 이겨나가는 과정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회 있고 시간 있고 사람 있을 때 이런 거 한번 털어보십시오. 지식 터는 방송 알고나 삽시다 3회 오늘 마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예고해드리면 4회는 월요일날 해야겠죠. 방송을 생방송은 월요일날 하는데 그날은 김대중 납치 사건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날이 김대중 선생님이 박정희 정권에 납치당해서 죽을 뻔하시던 날이고요. 그 다음날인 8월 9일은 올림픽 얘기를 한번 더 할 건데요. 손기정 선수가 베를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날입니다. 그래서 금메달 딴 그 마라톤 얘기를 할 건데, 손기정 선수는 너무 많이 알아. 근데 그때 동메달을 땄던 남승용 선수가 있어요. 그 남승용 선수 위주로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2부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제 4회 월요일날 뵙겠습니다. 아이고 더워. 끝!